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곳에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당국의 조치에 저항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오늘 오후 대국민 브리핑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62.1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보다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도 지난 2주간 3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미분류 사례의 비율도 18.5%로 증가하고 방역만 내의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마트, 식당, 방송국, 법원, 공공기관 등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유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접촉자 조사 등의 방역 조치와 함께 사람 간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의 민경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경호 기자,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나흘 만입니까? 네, 신규 확진자가 지금 266명 나왔고요. 국내 발생이 258명, 해외 유입이 지금 8명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모두 100명 안쪽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만 지금 줄었다고 조금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고 주말에 어쨌든 검사 숫자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숫자도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주말과 일요일에는 검사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도 그래서 따라서 줄어든 것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체적으로 발생한 환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만약에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주 한 금요일쯤에 만약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게 코로나19인가라고 하다가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주말에 좀 쉬어보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마찬가지면 월요일 날 가서 진단검사를 받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의뢰되는 진단검사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즉 오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발표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이런 어떤 경향성을 보려면 며칠 동안의 어떤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루 높아졌다가 그 다음 날 떨어지고 요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경향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2단계 이렇게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다가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과 일요일이 확대되고 처음으로 맞는 주말과 휴일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확 줄었죠.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는 데를 가봐도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주말에 이제 가득 차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이런 곳들도 다 뭐 한 절반, 4분의 1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네. 볼 수 있었고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예, 교회 예배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KNN 주우진 기자 리포트 보니까 말이죠. 부산 지역 교회는 상당수가 또 네.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본 뉴스 중에 본 화면 중에 인상적인 게 공무원 출입 금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장기화하고 특히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왜 우리에게만 이러느냐, 일종의 방역에 대한 저항 뭐 이런 우려되는 움직임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글쎄요, 이러한 경향성은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2월, 3월, 4월 네.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제한 조건을 붙였던 곳이 이제 종교시설, 종교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있는데 왜 침해를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교회 공무원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저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높다 보니까 그 방역 당국에서 얼마 전에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게 지금의 상황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불씨가 됐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종교, 그러니까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일부의 종교 단체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침해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한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 또는 개신교 중심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신교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법률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 그 종교 시설, 종교 단체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2월 전국을 긴장시켰던 신천지발 집단 감염 그때와 지금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지난 2월 신천지 때죠. 2월 29일 아마 전날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909명이라고 하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2월 23일 6일 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날입니다. 그리고 3월 5일까지 400명이 넘는 많은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번의 경우 보면은 오늘이 8월 24일, 8월 12일, 13일, 14일까지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광복절부터 조금 늘어나다가 8월 16일부터 279명, 그리고 어제가 397명, 오늘은 조금 줄어서 266명. 저 때와 지금 이렇게 또 숫자로 보니까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이분들은 아직까지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잠복 기간 생각하면 일부 서서히 포함이 되고 일부는 있습니다. 서서히 포함됐을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신천지 때와 이번 상황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직은 숫자적으로는 지금이 그때보다는 적은데 말이죠. 결정된 차이는 뭡니까? 지역별 차이입니까? 그때는 대구에 집중돼 있고 이번에는 전국적이다 이런 차이가 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신천지 때는 그 어떤 특정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동질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뭐 일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 자체도
실제로 신도도 있지만 방문객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울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방문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광화문 집회로 이어지면서 광화문 집회는 이 굉장히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성과 다양화돼 있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뭐 지역적으로는 물론 대구 경북에 비해서 수도권 지역의 인구 수가 거의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엔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번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때보다. 그렇죠. 그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신천지를 제대로 통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 상황은 종식이 될 수가 있었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단체,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상황은 한동안 여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찰청장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기자단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보통 기자들 원래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서면으로 대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항상 그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기자실이나 이런 곳 특정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조금 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미리 질문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듭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마지막 길목에 와 있다. 한순간 방심한다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저항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음지로 숨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한민국이 대유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N차 확산이 우려되는 곳만 전국적으로 160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교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신도나 방문자들 명단을 또 파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좀 더 특정화해서 안내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정말로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민경호 기자. 네. 광복절날 광화문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던 곳이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참석했던 곳 말고 네. 민주노총도 있었는데 네. 왜 그곳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하느냐 뭐 이런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복절날 그 광화문 말고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금속노조 산하의 기아차 조합원 한 명이 지난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때 평택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나온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전수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주노총 스스로가 이미 지난 20일 날 참가자 전원이 검사받기로 지금 의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민주노총의 주장인데 그 집회가 있기 일주일 전에 이미 기아차의 그 화성 공장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아차 화성 공장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 또 이제 집회를 통해서 감염된 건지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수님, 방역 당국도 물론 인력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의 제한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집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수조사하겠다.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조사를 받아라. 안 그러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에 먼저 집중하고 안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기는 안 하고 우리만 하느냐, 이것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중, 우선순위 이런 거의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역 조치를 할 때에는 지금 당시에 8월 15일 날 광화문 일대에 머물렀던, 실제로 뭐 민노총이든 광화문 집회든 간에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일대에 머물렀던 사람들조차도 그 시간대에 있었으면 모두 진단검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확실하게 뭐 민노총 같은 경우에 명단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빨리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거는 광화문 집회, 뭐 민노총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요. 감염병은 어떤 특정 그 집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히 가능한 한 명단을 다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겠다라고 의결을 했다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네. 그러면 민주노총의 집회 참석자들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시민사회팀에서 네.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그날 새벽부터 한소희 기자가 나가서 취재했던 네.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현재 취재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들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동참을 하고 계신 거는 맞고요. 하지만 이게 워낙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간혹 중간중간에 약간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좀 일탈되는 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SNS에는 뭐 정경 본부장의 얼굴을 이렇게 캐리커처로 그려서 주말에는 집에서 꼭 쉬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SNS에 네. 많이 돌고 그러긴 했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부족하다, 3단계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방역당국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상황이라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격상을 할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또 하나는 학교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2단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3단계를 시행을 해서 단기간에 이 상황을 조기 안정화시키든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시에 과거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 시스템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시스템 전환을 했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스템 정비할 때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세부 조칙은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을 하고 일단 뭐 학교 문제라든가 특정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에 이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단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정희 교수뿐 아니라 이 유관 학회에서도 3단계로의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정부 방역당국 쪽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공동 발표입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몇 개월 동안 2차 유행 대비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확충 등의 방역 대책이 전면적으로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3단계로의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도권발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3단계로 격상한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모든 것을 사실상 스톱, 정지시킨다는 거죠. 3단계는. 문도 못 열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준다면 3단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선택을 비교적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일단 2단계, 3단계로의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는 향후에 또 골든타임은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자체 쪽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지자체 쪽으로 더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 그 해당 지자체 내에서 또 집단 감염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기에 이런 상황들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게 짧게 끝내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강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55.9%,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40.1%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한 것이고 지난 21일에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일단 3단계로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여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교수님은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만큼이라도 3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 2단계로 가면 만약에 길게 몇 달이 갈 수 있는 상황을 3단계로 해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몇 주 내에 끝낼 수 있다라면 오히려 3단계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런 정부의 보건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이 전임의들도 전공의들도 파업을 하고 있고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파업 이번 주죠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게 이번 주에 또 사흘 동안의 파업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젯밤에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과 긴급하게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절박하잖아요. 네? 누가 여러분들 저는 그분들 도울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도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잘 취할 터이니까 오늘이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 진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네. 그러면 파업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방금 전 화면에서도 나온 네. 것처럼 어제 만남이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 이제 파업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료에는 복귀하겠다. 다만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파업이 뭐 안 할 거다 아니면 언제 할 거다라고는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SNS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의사분들은 의사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느낌에. 그런데 많은 국민은 지금 때가 이런 상황인데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본업인 환자 치료를 안 하고 파업을 하겠다.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반응이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전공의 협의회에서 지금 집단 행동을 약간 보류, 그러니까 유보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시돼야 되는데 그 의사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가장 최우선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그 정부와 전공의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의협 쪽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더 성공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다른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대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또는 전임의 파업이 이게 가당한 거냐라는 여론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파업을 이렇게 유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의사협회 대표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마스크를 한번 쓰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다 마스크 쓰고 오셨다가 지금 마스크 두고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있습니다. 아, 항상 갖고 다니십니까? 예. 제가 이 마스크를 잠깐 쓰겠습니다. 예.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는 지하철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왔는데 지난주까지는 사실 승강장 내려갈 때까지는 저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움직이는 공간 2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꼭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죠. 마스크 착용 의무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실효성은 있는 행정명령인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에 잠깐 말고는 대화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사실은 취소하고 결혼식 안 하고 싶어.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큰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마스크 착용 실내외 의무화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천에서도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외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쓰고 다녀라라고 오늘 오전 0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면 강제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았더니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나 가능하다. 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은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벌칙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때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라고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행 시기가 그때부터라는 이야기인데 마스크 착용의 실내외 장소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이건 어쨌든 간에 마스크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특이적인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실제로 다르게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마스크가 이러한 대안이 되는 거고 실제로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늘 관심 있게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금 많은 부분 저희 방송에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가는 가령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현장 또 주요 정당 지도부의 회의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일반 국민뿐 아니라 다들 마스크 쓰고 회의를 하거든요. 다만 정은경 본부장이나 권준욱 부부장은 마스크 쓰고 들어왔다가 브리핑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죠. 네. 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무화가 됐으면은 방송하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모 방송국에서 실제로
이 전파의 가능성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이렇게 세 사람 중에도 누군가가 아니면 이전에 여기에 출연하신 분 중에 감염자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송사는 많은 분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다가 또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접촉.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m 정도 되는데 이 거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비말이 튈 수가 있고요. 요 과정이 또 뭐 잠깐도 아니고 좀 상당히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군가가 감염이 됐을 때는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방송사에서 고민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음성은 들리겠습니다만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칫 정보가 제대로 또 전달되지 않을 부분을 또 방송사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또 없는 부분이고. 그렇고 지난 학기에 저희도 이제 일부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어떤 방역 조치를 지키는 선에서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잘 안 들린다. 더군다나 그렇죠. 소형 예. 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고 대형 강의실을 쓰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말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방송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방송의 영향력이 크니까 또 마침 서울시에서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잠시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백신과 치료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그런 외신 기사가 들어왔다는데 맞습니까?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미 예.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빠르다. 네, 예. 이미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달 22일부터 긴급 사용을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상시험 중인 예. 백신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게 유효성도 유효성이지만 안전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백신 자체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독이 안 되는 부분을 검증을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쓰도록 하는 게 그래서 신약 개발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을 무시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임상 또 안 됐거나 또는 임상 중인 거를 국민에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 기나긴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좀 당겨지기를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혈장 치료제 이야기는 좀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뉴스처럼 발표를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혈장 치료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혈장 받아서. 지금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지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이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재즈계의 큰 산이었죠. 박성현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국의 재즈를 뿌리내리도록 하고 재즈 카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운영해온 한국 재즈계의 산 증인입니다. 고 박성현 씨가 부른 바람이 부네요라는 노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 잡아요. 고 박성현 씨의 이 노랫말처럼 코로나19 다시 확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박성현 씨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어요